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대몽 항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내용 공부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무신정권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 동안 있었던 이 무신 집권기를 일단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원인을 무신과 문신 간의 차별 대우,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이 의종 때 있었던 보현원 사건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의 초기 무신 정권을 권력 기반과 특징, 주요 사건으로 나누어 봤어요. 무신들 전체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권력을 잡다 보니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했다 라는 것과 함께 다양한 이런 평민, 농민, 천민들의 반란, 그리고 무신정권에 대한 문벌귀족의 저항 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혼란기를 벗어나서 안정기에 들어선 최씨 무신정권, 외세충원의 명분 확보를 위한 봉사 10조, 정치의 교정도감 설치, 군사에는 경대성이 만들었던 도방 확대,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최후는 인사기구인 정방, 서방, 군사기구인 선별초를 또 만들면서 권력을 더 안정화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이 무신정권이 무너지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일단 무신정권을 여러분이 초기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 나누고 각각의 이 집권자들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요 사건, 그리고 권력 기반 나눠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씨 무신정권에서 최충원과 최후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하고요. 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번 시간 이 34번 프린트 대몽항쟁 파트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몽항쟁, 고려와 몽골 간의 싸움을 공부할 건데, 우선 이 대몽항쟁을 어떻게 나눠 공부할 거냐? 크게 세 개로 나눠 공부할 거예요. 몇 개로? 세 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전개, 결과 및 영향으로 공부할 건데, 우선 대몽항쟁, 고려랑 몽골이 싸운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자, 왜 고려랑 몽골이랑 싸울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고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당시 중국의 북방의 지배자가 누구죠? 그쵸, 금나라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와 송나라와 고려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중국의 북방 지방을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하던 송나라는 창장강 이남으로 쫓겨나서 이 남송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금나라라는 절대 강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나라들이 고개를 숙인 상황이야. 고려도 이자겸이 이제 금나라에 사대한 이후부터 계속 금나라에 사대를 하고 있고, 이 남쪽으로 쫓겨간 송나라도 금나라에게 사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족은 금나라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북방에서 등장한 절대 강자가 바로 징기즈칸이 통일한 몽골족입니다. 이 몽골족은 북방을 통일한 다음에 어디로 내려올까요? 네, 금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쌤이 늘 그랬죠. 유목민족들은 이게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늘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일정 이상의 힘을 가지면 반드시 어딜 쳐들어간다? 이 중국의 기름진 땅을 노리고 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간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이 중국의 전통 농경민족인 한족과 이 북방 유목민족들 간의 싸움이야. 근데 몽골이 힘을 길러서 금나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금나라는 몽골에게 터져요. 상대가 안 돼. 몽골족의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금나라가 막 터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을 때 이렇게 금나라 힘이 약해지니까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거란족이 어떤 생각을 할까? Time is now.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 때다. 둘이 신나게 금나라랑 몽골 둘이 신나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린 도망치자. 그럼 어디로 도망칠 것이냐? 좀 만만한 곳으로 도망쳐야겠죠. 그 만만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거란족은 몽골과 금나라가 싸우는 틈을 타서 우리 고려로 넘어오게 돼요. 고려의 국경을 불법으로 침략한 다음에 이 강동 6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동성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고려 입장에서는 이 국경을 쳐들어와서 강동성을 무단 점령한 거란족을 몰아내야겠죠. 그래서 고려에서 이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몽골 입장에서도 이 거란족을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금나라 두드려 패는 동안에 도망쳤잖아. 자기 잡으러 와야겠죠. 그래서 몽골족도 이 고려로 도망친 거란족을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거란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놓고 몽골과 고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려와 몽골의 첫 번째 만남, 강동성 전투입니다. 그때는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왜? 공동의 적이 있잖아.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연합을 해서 이 강동성에 있는 거란족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제 이때만 해도 형제 관계를 맺어요. 형은 몽골, 동생이 고려입니다. 근데 몽골은 정말 나쁜 형이에요. 동생 너 괴롭히고 삥 뜨는 형 있잖아요. 그런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몽골이 고려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를 해. 맨날 막, 야, 동생, 형 배고파. 쌀 좀 갖고 와. 돈 좀 갖고 와. 맨날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고려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들어줘야 돼. 왜? 이거 안 들어주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저 무시무시한 몽골족과 전쟁을 하느니 돈 좀 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나았단 말이야. 그때도, 근데 운명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도 몽골에서 보낸 사신, 고려의 삥을 뜯기 위해, 곡물을 뜯기 위해 몽골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의 이름은 자기소개를 굉장히 잘하는 사신이야. 몽골 사신 누구? 저고요. 예, 몽골 사신 저고요. 예, 저고요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저고요가 이제 그날도 고려에 와서 신나게 삥을 뜯고 돌아가는 길 사건이 터집니다. 이 몽골 사신 저고요가 고려에서 삥 뜯은 곡물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몽골로 돌아갈 때 저고요가 피살당하게 돼요. 암살당하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과연 누가 저고요를 죽였는가? 근데 이 저고요 사신 일행이 죽은 자리를 보니 누가 봐도 이거는 고려군의 소행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고려군의 무기, 갑옷, 깃발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몽골은 니들 고려가 우리 몽골 사신을 죽였구나. 이 국물 좀 요구한다고 형님의 나라 사신을 죽여? 이래가지고 이제 몽골이 노발대발한 거야. 근데 고려는 이걸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 고려가 진짜로 저거를 죽였으면은 뭐하러 그 고려군의 무기를 거기다 떨구고 가. 이건 누가 봐도 고려에 뒤집어 씌우려는 거란 말이죠. 이게 과연 누가 죽였냐?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한창 몽골과 싸우고 있는 금나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려가 몽골의 후방을 좀 어지럽혀 줘야 이게 좀 그나마 싸울 만한데, 몽골과 고려가 계속 사이좋게 지내면 몽골이 모든 힘을 안정적으로 금나라에 투입을 할 거잖아요. 아마 금나라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계기로 이제 저고요 피살 사건을 계기로 몽골과 고려가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 저고요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몽골과 고려의 전쟁은 없었을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필연적으로 전쟁은 났을 거야. 왜냐면 몽골은 애초에 고려를 한번 밟아줄 생각이긴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저고요가 암살당한 이후에 몽골이 쳐들어온 건 6년 뒤예요. 에? 금방이라 쳐들어올 것 같은데 사신이 죽고 나서 6년 뒤에 쳐들어왔다? 이때만 해도 이 몽골군이 한창 이 서역지방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어느 정도 서역지방의 공격이 마무리된 다음에 고려로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명분이었던 거고 아마 그거 아니었더라도 어떻게든 이유를 갖다 대서 한번 후방 안정 차원에서 쳐들어왔을 것 같기는 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인 원인은 저고요 피살 사건, 이걸로 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와, 전쟁이 지속된 시간을 보세요. 40년이 넘습니다. 무려 40년간 싸워요. 이 40년 동안 몽골군이 7차례 쳐들어옵니다. 뭐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6차다, 8차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한 7차례 정도 쳐들어왔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이민족이랑 가장 오래 싸운 게 이 고려랑 몽골 간의 전쟁이야. 그 유명한 임진왜란도 7년 싸웠거든요, 일본이랑. 이거는 40년 동안 싸운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몽골과 싸웠느냐, 지배층과 이 민중들의 항쟁 나눠봐야 되는데, 먼저 이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 고려는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씨 정권, 그 최씨 정권 중에서도 최충원에 이은 최후가 권력을 잡았을 때요. 그때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온 거야. 처음에는 고려도 몽골족이 무시무시하다 말만 들었지 감이 잘 안 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용감하게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최후가 고려의 중앙군을 모아서 넓은 들판에서 이 내려오는 몽골군과 정면 승부를 벌여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고려 중앙군이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있었는데 없습니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몽골군은 고려의 중앙군을 괴멸시키고 파죽지세로 고려 수도인 개경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때 후방에서
이 몽골군을 끈질기게 괴롭힌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주성이에요. 강감찬이 거란족을 물리쳤던 그 귀주 대첩이 있었던 그 귀주성인데, 여기서 지휘관인 박서가 그 성에 있는 군인과 백성들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이 1만이 넘는 몽골군을 무려 6개월 동안 버텨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이 몽골군이 이제 부대를 둘러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본진은 고려의 중앙군을 괴멸시키고 개경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이 두 번째 부대가 후방을 안정화시키면서 오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대인 후방 안정화 부대가 이 귀주성에서 박서의 부대에게 발목이 잡힌 거야.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근데 결말은 뭐였냐? 배드엔딩이었어. 이 귀주성에 버티고 있는 박서랑 이 고려 군인과 백성들에게 고려 조정에서 편지가 옵니다. 최후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을까? 야, 니들 정말 잘 싸운다. 이대로 좀만 버텨. 이거였을까요? 곧 구원군을 보내줄게. 이거였을까요? 아닙니다. 항복해라. 몽골에게 항복해라는 편지가 옵니다. 왜냐? 그 당시 이제 그 몽골의 본대에 의해 중앙군이 괴멸당하고 결국 수도 개경에 함락이 돼요. 그래서 최후가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몽골군에게 항복하겠다라고 이제 항복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이 항복하고 싶어? 그럼 너네 지금 후방에서 날뛰고 있는 저 귀주성에 있는 애들부터 진정시켜. 이래서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박서와 고려 군인과 백성들은 성문을 열고 몽골에 항복하게 됩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결국에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몽골의 요구 조건은 끝나지 않아. 항복했니? 야, 그러면 박서를 사형시켜. 우리 몽골에게 끈질기게 저항한 놈이잖아. 사형시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박서를 죽일 수 없었던 고려 정부는 박서를 귀양 보내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최씨, 최후 무신 정권은 항복하는 게 진심은 아니었어. 제가 말했죠. 무신 정권은 항복하는 순간 권력을 내놔야 돼. 그건 정말 싫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면 승부론 답이 없고 항복하기도 싫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유목민족인 몽골족에 따라올 수 없는 바다 건너 섬으로 도망을 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섬이 수도가 된 거죠. 유목민족인 몽골군이 건너올 수 없는 바다. 그리고 사방이 바다니까 또 얼지도 않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 강화도 쪽의 인천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조수간만의 차가 빨라서 물살이 빨라. 그래서 강화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섬이 굉장히 크고 평야가 굉장히 넓어요.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얘들아, 옛날에는 이 강화도 천도를 이 몽골족에 대한 이 고려의 투쟁 의지 해서 약간 좀 민족주의 관점으로 좀 축혀서 했는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만약에 최후 정권이에요. 진짜 몽골과 진지하게 싸울다 생각하고 강화도로 갔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이 내륙 지방에 남아있는 고려 지방군이랑 연결해가지고 싸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최후가 고려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궁궐을 짓는 거였어요. 이제부터 여기에 우리가 지내야 되니까 궁궐을 짓자. 엄청나게 화려한 궁궐을 지어. 연못 만들고 정원 만들고, 이게 또 다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화도로 건너갈 수 없죠. 강화도로 누구만 건너가? 그치, 왕이랑 이 최씨 정권 귀족들, 이 지배층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내륙에 있는 백성들은요, 공지를 띄웁니다. 현 시간부로 우리 고려 정부는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내륙 지방에 남아있는 백성 여러분들은 알아서 산과 산성으로 도망쳐서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알아서 니들이 도망쳐 살아남아라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최후 정권의 강화도 천도는 몽골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이 새끼들 거짓말했네. 항복하겠다는 생각이 없구만. 이래서 이때부터 몽골은 40년 동안 7차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주로 싸운 건 누구냐? 바로 하층민들이었어요. 무시받던 부곡민, 천민, 노비들, 하층민들이 주로 싸웁니다. 여러분이 몽골과의 항쟁에서 대표적인 전투 몇 개만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 주로 하층민의 항쟁, 그 대표적인 하층민의 항쟁이 첫 번째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이 처인성 전투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용인 처인구 있죠? 거기서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때는 용인, 처인, 부곡이라 불렀어요. 부곡.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온 단어죠? 부곡. 뭡니까? 네, 차별받는 양인이 사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에요. 향, 소, 부곡. 그 중에서도 부곡민들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을 지켜야 되는 장군이나
귀족들은 다 도망가고 결국에는 이 부공민들이 남아서 몽골과 싸운 겁니다. 이 부공민들을 이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김윤후예요. 이 사람은 장군이 아닙니다. 승려예요. 스님입니다. 스님 김윤후가 이 부공민들을 데리고 처인성에서 몽골군과 싸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천하 최강의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당시 몽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 살리타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 아까 처음에 이 몽골군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수도 개경이 뚫리고 중앙군이 괴멸당하고 최후가 항복했다고 했죠. 그때 이 고려 중앙군을 괴멸시키고 수도 개경을 함락시켰던 사람이 살리타야. 이 살리타가 또 온 거야. 근데 그 공포의 살리타가 이 처인성에서 김윤우랑 부국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몽골군이 퇴각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정부는 이 공을 높이 사서 이 부곡민들을 이제 대가를 줘야겠죠. 이 처인 부곡을 정식 군현으로 승격시켜서 이 부곡민들은 이제 차별받는 양인이 아니라 일반 군현의 자유민 양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윤우는 정식으로 장군이 돼요. 정부에서 이 공을 인정해서 김윤우를 장군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다음에 있었던 건 충주성 전투예요. 우리 충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장수왕이 백제로 쳐들어와서 5세기 때 백제 계로왕을 옥을 베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장악을 하잖아요. 그 어디까지 내려와? 충청도 충주까지 내려와서 충주 고구려배를 만들었죠. 네, 거기까지 지금 몽골군이 내려온 거야. 근데 이 충주성에서도 이제 또 다 도망가 버리고 남는 거는 백성과 노비들이었어요. 이 백성과 노비들을 데리고 싸웠던 게 누구냐? 바로 또 김윤우입니다. 그 처인성 전투 이후에 장군이 돼서 이 충주성을 지키는 장군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전투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됩니다. 이제 끈질기게 버티던 백성과 노비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특히 노비들의 사기 저하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면 노비들 입장에선 야, 어차피 우리는 말하는 가축, 말하는 짐승이었잖아. 몽골도 우리를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성이 함락돼도 고려의 노비였다가 몽골의 노비가 되는 것뿐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지속되면은 전쟁이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김윤우가 이 백성과 노비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히 노비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하냐? 성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노비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노비들이 보는 데서 그 노비들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요.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이제부터 너희는 고려의 노비가 아니라 고려의 자유민이다. 근데 너희가 만약 저 몽골군에게 패배해서 몽골군에 잡히는 순간 너희는 몽골의 노예가 될 것이다. 고려의 자유민으로 살겠느냐? 몽골의 노예가 되겠느냐?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특히 여러분 알죠? 이 노비라는 신분은 평생 이어져. 나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이 신분의 굴레가 씌워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자유민이 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해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몽골군을 물리쳐요. 자, 이 전쟁 끝나고 고려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김윤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월권을 한 거야. 노비문서를 불태운 거죠. 인정합니다. 그 공을 인정해서 이 노비들을 모두 다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백성들에게는 벼슬자리도 줍니다. 공을 세운 거에 따라서. 이게 참 고려 정부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잘하는 거야. 공을 세운 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과의 항쟁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강화도 선도 이후에 김윤우와 부곡민이 중심이 된 처인성 전투, 김윤우랑 노비들이 준비된 충주성 전투,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앙정부는 뭐 있나요? 신나게 놀고 먹어요. 그 기록이 있어. 강화도 선도한 이후에 맨날 연애 버리고 술 처마시고 논 기록 되게 많아요. 사치를 했다. 그리고 몽골군이 물러가면은 강화도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 강을 통해 내륙지방을 들어와서 잘 싸웠니? 이제 세금 내라? 하고 세금도 걷어가고 그래요. 물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략을 막아내보자 해서 38년의 시간에 거쳐 8만 대장경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이 8만 대장경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및 영향. 자,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져요. 4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강화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영토가 황폐화되고요.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문화재도 엄청나게 많이 사라집니다. 몽골군이 눈에 보이는 문화재는 다 짓밟아 버립니다. 이때 사라진 대표적인 문화재가 여러분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우리 초조대장경 기억나시나요? 초조대장경? 이거 언제 만들었죠? 그쵸.
거란족 요나라랑 싸울 때 부처님의 힘으로 뭐 거란족을 격퇴하자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초두대장경. 이게 이제 불에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대신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야. 그리고 또 뭐도 파라시냐? 우리 황룡사란 절 기억나요? 황룡사 누가 만들었죠? 선덕여왕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황룡사라는 절 자체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강을 차지했던 진흥왕이 만든 거고, 그 황룡사라는 절의 구층목탑을 만든 게 선덕여왕이에요. 정치적인 위기를 문화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그 선덕여왕 있죠?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참 아쉬워요. 이 기록에 의하면 높이만 거의 80m에서 120m로 추정되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목탑인데, 이게 이제 캠프파이어, 몽골군이 캠프파이어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문화재가 소실되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짓밟힙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해 이 고려 정부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만대장경을 뭐라 부르냐? 초도대장경이 소실된 이후에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고 한 장에 450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그게 8만 장이 있는 거야.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 절을 했다고 합니다. 1350번 절을 한 거고요. 1톤 트럭 260대가 필요하고, 이 8만 대장경을 그대로 쌓으면 백두산보다 높아요. 높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문화유산입니다. 지금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죠. 그리고 전쟁 중에 여러분들, 지금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 향약 구급방을 만들어요. 향약 구급방. 향약 구급방을 그동안 존재해오던 그런 의학 레시피들, 약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총종합해 놓은 거야. 전쟁 중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러면 이때 어떤 약재들을 기록해야 될까? 막 비싼 고급 약재? 그건 구할 수도 없어. 전쟁 중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토속약재.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산과 들에서 만날 수 있는 토속약재 위주로 레시피를 정리해 놓은 게 향약 구급방이야. 이 고려시대 만든 향약 구급방이 조선시대 세종대왕님이 더 업글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서는, 여기 이제 오타가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향약 집성방을 만듭니다. 향약 집성방. 그래서 고려는 향약 구급방, 조선시대는 향약 집성방인데, 외우기 쉬운 거는 향약 구급방, 기읍, 고려예요. 그리고 향약 집성방, 지읒, 조선이거든요. 이렇게 향약 구급방, 고려, 집성방, 조선, 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전쟁이 계속돼서 결국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 몽골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에는 무신 정권은 붕괴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신 정권이 붕괴하게 되고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강화도를 벗어나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출육환도라 그래요. 강화도를 벗어나서 개경으로 돌아온다. 출육환도. 그리고 이제 고려는 무신 집권기가 끝나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 시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몽골과 강화할 때 진짜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고려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이라고 나오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정부에서 몽골과의 강화를 결정했는데, 이게 얘들아 보통 외교적이 아니잖아. 그럼 항복을 할 거면 뭐 조건, 어떤 식으로 항복을 할 거냐, 그리고 뭐 개경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돌아올 거냐, 협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당시 왕이 고종이었는데, 왕이 직접 갈 순 없고 그 고종이 자기의 아들이자 고려 태자 훗날 원종, 이 태자를 몽골과 강화를 위해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원나라의 황제가 헌종이었어요. 근데 헌종이 죽어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후계자를 제대로 안 정하고 죽은 거예요. 이걸 이제 가다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봐봐요. 여기 이제 고려에서 항복을 위해 이 고려의 태자였던 원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원나라로 가고 있는 거야, 원종이. 근데 가고 있는 와중에 원나라 황제가 깨꼬닥 죽어버리고 이제 왕위계승 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후보 1, 후보 2. 이 후보 2가 쿠빌라이입니다. 후보 1은 몰라도 돼요. 쿠빌라이. 후보 1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제 경쟁에 붙은 거야. 그럼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가서 항복을 할 거냐. 이거 그리고 뭐예요? 그치, 고려라는 나라가 누구를 차기 원나라 황제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까딱지로 잘못 쓰면 큰일 나. 만약에 이 원종이 후보 1번이 황제가 될 것 같아. 후보 1번에 갔는데 쿠빌라이, 후보 2번이 쿠빌라이가 황제가 돼. 그럼 가만두겠어요, 고려를? 이런 건방진 새끼들, 이럴 거 아니야. 반대로 쿠빌라이한테 갔다가 후보 1번이 왕이 되면? 그럼 또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확률은 50%. 누구에게 찾아가느냐가 고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후보 1번이 더 유력했어. 근데 우리 원종은 역배팅을 겁니다. 어차피 후보 1번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고려가 가봤자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쿠빌라이가 곤궁한 상황이니 내가 찾아가면 분명히 나를 굉장히 환영해 줄 것이고 우리 고려랑 좋은 조건으로 항복 협상을 해줄 것이다. 해서 원종은 일생일등의 결심을 하고 쿠빌라이를 찾아갑니다. 쿠빌라이가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당시 쿠빌라이가 엄청 밀리는 상황이었거든. 쿠빌라이가 이 고려가 항복하러 온 거를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봐라! 우리 원나라에게 40년 동안 저항하던 저 고려의 태자가 나를 찾아왔다. 고려가 어떤 나라냐? 고구려의 후예다. 그 고구려가 어떤 나라냐? 그 옛날에 당나라의 당태종. 그 당태종도 항복시키지 못했던 그 고구려의 후예 고려. 그 태자가 나에게 왔다는 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고려가 나를 원나라의 차기 왕조로 인정한 것이다 하고 엄청 홍보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쿠빌라이가 막 떠. 그래서 결국엔 쿠빌라이가 원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원나라 세조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이 원종을 엄청 환영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다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원종이 우리가 항복을 하겠지만 우리 고려라는 나라의 정통성, 고려라는 나라의 문화, 이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 독립을 인정해 주십시오. 오케이, 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항복 협상을 맺게 됩니다. 참 이때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죠. 네, 모두가 이런 항복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최후가 만든 최씨 정권을 위한 군사기구가 뭐였죠? 네, 삼별초였습니다. 이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하게 돼요. 당시 삼별초의 사령관이었던 배중손이 중심이 되어서 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고 이 강화도에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강화도가 무너지고 어디로 가냐? 진도로 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제주도에서 최후의 항쟁을 벌여. 그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이 당시 삼별초가 이 원나라랑 싸우기 위해 만든 항목 유적지가 있어요. 항파둘이라고 그때 쌓았던 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주도에서 누구에 의해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 진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삼별초 항쟁 나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이래가지고 이런 가는 과정 여기 처인성에 있었던 김윤호의 살리타 사살 그리고 충주 김윤호와 노비들의 항쟁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하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이 삼별초가 진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진도에 머무르고 있던 삼별초가 일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서 이제 to 일본 정부 from 고려 정부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은 원나라는 싹퉁바가지 없는 새끼들이니까 원나라랑 싸우자라고 원나라랑 항쟁을 하자라고 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일본에게 보냅니다. 근데 일본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와요. 이번에도 to 일본 정부 from 고려 정부. 발신자는 고려 정부야. 고려 정부는 이때는 보낸 게 누구야? 그치. 삼별초가 아니라 원나라에 항복한 고려의 정부가 야야야 그러지 말고 너희도 개기지 말고 원나라에 빨리 항복해. 원나라랑 하친 맺어야 돼. 라고 편지를 씁니다. 일본이 되게 당황한 기록이 있어. 아니 뭐야. 고려 정부 이름으로 두 개의 편지가 왔네? 근데 똑같이 보내는 사람은 고려인데 한쪽에서는 원나라랑 싸우자 그러고 한쪽에서 원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항복하라 그러네? 뭐야 이거? 라고 했던 이 일이 있어. 이게 이제 삼별초 항쟁을 나타내는 거야. 당시 이제 고려가 둘로 나눠진 거죠. 삼별초 정부와 이 원나라에게 항복한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 정부 나눠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삼별초가 보낸 편지와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 정부가 보낸 편지 이게 이제 고려첩장 불심조조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고려 첨장 불심 조조라는 명칭은 몰라도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일본에게 왔었다라고 하는 게 이 선별초의 항쟁과 관련돼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몽골과의 항쟁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 자료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결국에 몽골에게 원나라에게 항복한 이후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가 고려를 어떻게 바꿨는가, 그리고 원간섭기의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고려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